이용마의 한국 정치. 네, 정치자 여러분, 이용마의 한국 정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차마 안녕하냐는 인사도 여쭙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주 전 첫 방송 직후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조국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갖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이나마 부응을 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비탄에 잠겨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 교수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참사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가적인 위기 재난 관리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그 불신, 불통, 그리고 무책임,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지 않았나. 예.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 토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이 생산을 담당하는 그 직업에서의 직업윤리, 노동윤리고요. 예. 또 하나가 사회 전체의 어떤 규칙을 관장하는 국가의 공적윤리, 예.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참사를 통해서 어떤 보여진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직업에서의 노동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선장이나 그 승무원들이 이번에 먼저 탈출한 지금 그 그렇습니다. 건을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조금 더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그 승무원들 중에는 박지영 씨처럼 그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예. 학생들을 구하다 또 생명까지 잃을 정도로 그런 어떤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선장을 비롯해서 승무원들의 태도가 근무 태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불량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동윤리를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지금 정부가 이 선장이나 지금 그 청해진 해운 쪽 이쪽에 이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표적을 돌린다라고 할까요? 그 정부에 쏠리는 모든 비판을 이제 이 그 선원들과 이 그 청해진 해운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선장이나 승무원들도 상당히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사실 죽을 짓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법률적 수준에서 승무원들의 그 승객의 안전을 팽개치고 먼저 탈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처럼 노동윤리, 직업윤리가 무너지는 게 비단 이제 세월의 승무원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세월호 승무원들을 보면 사실 4분의 3, 17명 중에 12명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그 단기 비정규직이었다. 그리고 선장이 심지어 1년 단기 계약에 27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승무원들의 평상시 안전교육과 훈련, 윤리교육 어느 한 가지도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에서 직업윤리와 책임윤리가 책임의식이 도대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돈만 어떤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행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 이제 실질적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넘어요. 이건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노동을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노동을 뭐 이렇게 일회용 껌처럼 씹다가 그냥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으로 경영을 해왔던 뭐 기업들의 관행 등등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특히 뭐 보안이나 경비, 해운, 운수 이런 안전 관련 직군들이잖아요. 이 직군들에서는 거의가 이게 특히나 비정규직 현상이 심하거든요. 이런 속에서는 우리 사회 대형 사고가 또 재난 사고가 끊임없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재난이 뭐 사실은 뭐 예고돼 있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그 페리오가 그 침몰했다든지 그 당시부터 이미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만 꺼내면 뭐 심하게는 종북 좌파 조금 잘 이야기하면은 뭐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좀 내모는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편향된 또는 뭐 이념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결국 그런 문제들이 결국 어느 한쪽의 문제나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문제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모두의 피해, 우리 사회 모두의 결국은 공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차제에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노동권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 사회적인 권리로서 노동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북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중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동하면은 다소 이제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측면 관행 이게 큰데요. 사실은 이 노동이 그 뭐 우리가 결국은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회가 지탱하고 또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생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노동이다. 그 노동의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특히 이 지난 20년 사이에 노동을 매우 현시해 온 이런 풍조들이 굉장히 심각했고 또 그런 어떤 관행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엄청난 재난,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예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핀란드였던가요? 북구 쪽에 핀란드 대사, 그분이었던가, 그분이 자기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진국의 모습이죠.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편향된 시각, 뭔가 이렇게, 어떤 잘못된 노동을, 좀 천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아직은 선진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겠죠. 초점을 조금 돌렸어요. 아까 이제 국가 공동체 이제 두 가지 토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직업에서의 노동 윤리를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측면이 이제 국가 및 정부의 어떤 공적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가의 공적 윤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어떤 사고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지금 안전한 상태인지 유무를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그 당국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었는지도 모를 정도였고 또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또 늑장 대응하는 거 정말 이건 도대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는 어떤 그 공공기관의 모습들, 단적인 모습들이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구조정이 도착하고 40분이 넘도록 학생들은 그 선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이제 사진 촬영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렇죠. 오늘인가요? 또 밝혀졌잖아요. 예. 도대체 왜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조 요원들이 선실 안에까지 진입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국가 정부의 어떤 공적 기능에 뭔가 이게 이 누수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사회 지도층, 정치적 지도층들 중에 일부 인사들이겠습니다만은 뭐 그 와중에 좌파 색출 운운하면서 이념투쟁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국가가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들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뭐 그런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 좌파 문제, 이 이념투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항상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참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질곡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의 윤리라는 측면에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업계와 유착을 하고 있는 이런 관행이나 현상,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아주 만성적 관행이죠. 비단 이번 그 참사 관련한 해경이나 해수부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의 이 공직사회가 사실 특히 이제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 이들이 고위공직에 있을 때 사실은 기업이나 여러 이익 집단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또 그게 이제 뭐냐면은 퇴직해서, 또 그 기업이나 그 이익 집단의 뭐 이사니, 감사니, 고문이니 이런 자리 꿰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들어가서 또 공직사회에 있는 후배들이잖아요. 후배들에게 또 그 기업이나 이익 집단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그런 관행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소위 그 낙하산, 정관예우, 뭐 이런 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공직사회에 너무 만성적으로 고착된 그런 어떤 관행인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그런 공직사회의 그 단면이 붉어진 것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에서도 역시 뭐 해수부나 해경과 그다음에 업계가 이게 상당히 유착된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적 기관과 소위 그 민간 감독 기구로서의 뭐 해운조합, 선급 또 그 밑에 이제 그 회사, 선사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유착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품을 만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뭐 재경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죠. 뭐 이런데 퇴직 관료들이 그 퇴직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이사나 감사 이런 식으로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들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참 그런 어떤 낙하산과 정관예우를 통해서 어떤 유착된 어떤 복잡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사고에서도 선사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무리한 증축이나 과적 이런 것들을 묵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으로 몰아가는 뭐 이런 사태가 났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저축은행 사태 이것도 결국은 이 감독을 엄정하게 해야 될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한 감독에서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직사회의 어떤 누수, 결함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참사 참 수습 과정,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동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성은 없을까요? 뭐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그런 어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 속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게 또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허물은 굉장히 감싸고 예.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뭐 이런 어떤 스타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보여줘 왔죠. 이번에도 뭐 참사 현장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직업 공무원들은 바로바로 그 잘렸단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별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이 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서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는 지시에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서 아래에서부터 입을 닫아버리니까 사실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에서 피드백이 안 되니까 엉뚱한 지시만 내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대응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 그래서 그런 어떤 박근혜 정부의 그런 어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획일적인 리더십이 문제를 번번이 더 키우고 있는 측면이 많지 않나. 뭐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 수준의 관료적 폐해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 정치학자로서 이게 구두로 고칠지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뒤늦게나마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시고 또 뭐 마음을 나름대로 어루만져 주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뭐 국가 개조 수준의 관료 개혁을 하겠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관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100번 보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의문도 들긴 하는데 사실 역대 정부의 국정운영 그 스타일을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관료 중심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심지어 이명박 정부, 그 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같은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조차도 국정운영의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그 내각의 수반들이 있잖아요. 수반들의 대체적으로 관료 출신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부 학자라든지 학자나 정치인 출신들을 기용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후반기로 가면은 이제 안정을 중시하면서 현상 유지나 안정을 중시하면서 이제 관료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이명박 정부하고도 또 다르게 그 국정운영의 매우 초기부터 굉장히 그 소위 관료 기용, 관료 출신에 대한 기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굉장히 이제 관료 의존적인, 관료 중심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을 봤을 때 과연 그 관료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나 싶은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국가 개조 수준의 이제 관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할 때 나름대로 과연 그 실행 의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게 부디 잘 실행되길 바라는 게 국민으로서의 바람이죠, 뭐. 그 6.4 지방선거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그 이번 세월호 참사가 아무래도 그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요. 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상당히 뭐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일단은 여당이 그 집권 세력이니까 뭐 집권 세력은 책임질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당에 이제 불리한 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이건 조금 예측을 좀 유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사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의 불신 대상이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참사가 소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건 이제 본의와 다르게 그렇죠. 여당이 또 이렇게 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어서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요인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상쇄되고 또 뭐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이제 조금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여당이 집권 세력이니까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면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그 파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촛불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촛불 집회에서 그 표출된 대중의 그 국민들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성찰과 토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후에 무상급식, 복지, 경제민주화 이게 이제 대선까지 이어졌던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이나 심리에 미친 파장이 촛불 집회 못지않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표출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성찰이나 자성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사회 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목 이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성찰 또 성찰적 토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슬픔을 겪고 있지만 또한 슬픔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책임의 목,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건을 2008년도 촛불 집회와 비교를 하시니까 상당히 많이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정치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꾼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노동권을 중시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학 가라사대였습니다. 대통령 책임을 추궁하는 실종자 가족을 밀개하다고 말한 아들을 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위 공직자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추궁한 박근혜 대통령.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 비어가 나돌고 이런 거짓말과 유언 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던 정홍원 국무총리.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 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위 공직자를 추궁할 때의 그 호연지기는 어디로 갔을까? 몸을 크게 낮춰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의 뜨거운 인터뷰에 출연하신 분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이십니다. 정동영 의장의 이력을 보면은요,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안보 부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정 의장님을 모신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하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에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함께 대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동화 종편이죠. 그 채널 A에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을 조정을 해서요. 내일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역시 그 종편보다는 저희 국민 라디오가 네, 아무튼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참여정부 시절에 그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예,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그 참여정부 당시에 그 NSC와 NSC에서 만들었던 위기 대응 통합 매뉴얼, 이게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그 NSC 어떤 곳이었는지 일단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청와대 안에 있는 위기관리 컨트롤 센터다. 예, 청와대 안에 있는 위기관리 컨트롤 센터다. 이거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예.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한데 이게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통합 조정이 안 됐다는 그런 반성 아래서 백악관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그래서 이제 조직이 한 200명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 9.11 테러 사건 나고 나서 HSC라는 게 또 만들어졌어요. 예, HSC요. H는 이제 홈랜드, 국토 방위를 위한 그랬다가 오바마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NSC로 통합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그 전에 이제 YS 정부 때 각종 사고가 빈발했잖아요. 성수대교, 삼풍, 서해페리. 그래서 이 같은 재난 사태를 포함해서 어떤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NSC 상임위원회 그리고 사무처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수 인원으로 이제 막 그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보강돼서 가동한 것은 참여정부인데요. 그때 이제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NSC 의장은 이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의장은 대통령입니까? 그 밑에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상임 기구를 만든 거죠. 상임위원회.
그래서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또 안보 수석, 그리고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6명이 이제 상임 멤버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안이 생길 때마다 뭐 법무장관이 오든지 과학기술부 장관이 오든지 뭐 복지부 장관이 오든지 이런 식으로 현안에 따라서 대처하는데 다뤄지는 이슈가 100으로 치면 남북 관계가 50으로 제일 많고 50%, 외교 문제가 한 20%, 그리고 국방이 한 10%, 그리고 다른 뭐 현안이 한 20%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NSC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또 뒷받침해주는 실무기구로서 NSC 사무처 대통령에게 이제 상시적으로 그 이제 안보와 재난에 관해서 이런 그 초기 상황 보고하는 임무와 함께 NSC 상임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이제 뒷받침하는 2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이제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된 전자 상황판이었어요. 전자 상황판이요? 전자 상황판. 이게 이제 위기관리센터인데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북한 영공도 다 살펴볼 수 있고 한반도 상공, 또 뭐 산불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그 그래픽 정보 같은 게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예요.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이게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초기에 정확하게 사건의 핵심을 이제 뭐 안보 상황이든 이 재난 상황이든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초동 대처의 보좌 기능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없애버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그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어떤 초기 화면 같은 게 지금 청와대 전광판에 다 그러니까 초기 화면보다는 아마 이렇게 됐겠죠. 8시 55분에 목포 해경에 이제 조난 신고가 접수됐잖아요. 그렇죠. 목포 해경에 조난 접수가 되면 바로 청와대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뜨게 돼 있죠. 말하자면 육군, 해군, 공군, 해경, 경찰, 산림청, 소방방재청께 다 연결돼 있으니까 주요 상황이니까 청와대 상황판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청와대 그 상황판은 이 세 사람이 24시간 3인조가 그러니까 339 9명 정도가 이제 계속 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지켜보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전화를 했겠지요. 이게 무슨 여객기 조난이라는 여객선 조난이 어떤 거냐, 누가 탔느냐 이런 게 적어도 그러면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했다 하는 것은 그 핵심인데 그건 바로 파악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보고 내용들이 전부 다 전광판에 다 뜬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그 조난 신고는 전광판에 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2가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대통령이 상황의 핵심을 딱 초기에 파악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 전화가 갔을 때니까 현장에 그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파괴력,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격발 효과죠. 불똥이 튀는 거죠. 이제 빨리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던 그 잠자고 있던 시스템을 깨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는 최고 리더인 대통령에게 핵심적인 보고가 제대로 된다는 측면과 하나는 현장에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격발시킨다는 이 2가지가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이제 미국 백악관 같은 데서 실제로 그쪽에 현장에 관련된 걸 모니터에 띄우고 대통령과 뭐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의논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바로 경찰의 CCTV망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경도 CCTV를 가령 뭐 헬기라든지 배에 장착했으면 그게 실시간 화면으로 뜰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그 해경에서 그 초기 화면, 구조 초기 화면 공개를 했던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하경에서 올려준다라면 청와대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오후 5시 10분
사고 발생 8시간 15분이 경과했는데 8시간이 넘었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대본이라는 데를 갔잖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서 첫 번째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다 나눠줬다는데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거냐. 예. 그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사태를 8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핵심을 뚫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구명조끼를 다 나눠줬는데 왜 못 찾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까지도 제대로 전모 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돼 있었다면 이번에 세월호 대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없어졌다. 폐지됐다. 이런 게. 이게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까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발전시켜서 완성을 했죠. 정상적으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던가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던 시스템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NSC 사무처 폐지 그리고 매뉴얼도 다 실어서 다 보냈어요. 트럭에 실어서.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재난 대처 상황에 대한 매뉴얼.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와 재난을 유형별로 33가지로 분류해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분류해가지고 가령 뭐 여객선 조난이다. 그러면 각 부처별로 역할, 또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명기해 놓은 33권의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단계별 이제 사고를 이제 접수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한다. 누구한테 한다. 또 어떻게 조치한다. 뭐 이런 등등의 각 단계별 행동을 이제 초동 대처 요령 정리해 놓은 그 이제 행동 매뉴얼. 이게 이제 실무 매뉴얼이죠. 이게 270여 권, 276권인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각급 말단 기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진도군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해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그게 한 2,400권 뭐 이렇게 돼서 총 따지면 이게 수십만 페이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완성된 게 2005년 11월인데 그때 이제 완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 뭐 또 NSC 위원장인 저 뭐 국방장관 뭐 행정부 장관 등등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것도 다 둘러보고 뭐 했던 장면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트럭에 실어서 각 부처에 다 실어 보내버렸는가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대목인데요. 실제 그런데 제가 NSC를 맡고 있을 때도 늘 당시에 이제 야당이 한나라당인데 NSC 사무처가 월권하고 있다. 이거 없애라, 축소해라 해서 그때 뭐 한나라당에서 NSC 축소법 같은 거 법도 내고 뭐 그랬었죠. 그렇죠. 그 법안에 박근혜 당시 의원도 서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아까 미국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은 전 세계에 100만 군대를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모니터가 필요해요. 지구 상황을. 근데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80만 대군이 이 좁은 국토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상황을 봐야 돼요. 특히 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보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보와 재난에 관한 위기사령탑을 없애버렸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거죠. 권한은 있는데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좌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없애버린 거는 그래놓고 이제 나는 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이건 무책임한 거죠. 그 당시 야당에서 NSC 사무처가 월권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축소 주장을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NSC 사무처를 설치할 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게 대통령령으로 했거든요. 이제 법률적으로
설치된 게 아닌데, 근데 NSC는 헌법기구예요. 헌법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기구는. 근데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그 기구가 유명무실해요. 있으나마나한. 근데 이거를 가동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사무처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사무처라는 게 결국 그 일을 대신해주는 조직, 보좌 그렇죠. 조직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공세라고 봐야 되죠. 사실. 근데 이제 막상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정말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파당성, 당파성의 연장에서 NSC 사무처 없애라. 근데 이제 없애놓고 위기관리센터 지하벙커까지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뭐 그 뒤에 또 사고도 터지고 이러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놓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관리센터는 유지는 됐는데 그 재난 기능 자체를 이제 행정부처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그 재난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는 직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는 건 뭐 연락장교 정도지 무슨 보좌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또 작년 말에 이제 장성택 처형 사태가 생기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말하자면 국방비서관도 있고 통일비서관, 뭐 외교보좌관이 다 있지만 따로따로 각 부처의 대변자가 와 있는 거지 이걸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NSC 사무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 지시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는 외교안보 통일만 관장하는 것이고 재난 분야는 이제 안전행정부 그리고 중대본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재난 분야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의 안보는 포괄적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남북 간의 대포가, 발사되고 하는 그런 상황만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뭐 광범위한 산불이나 원전사고나 이런 게 다 안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적 개념의 안보는 포괄적 안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초동 대처부터 그 사령 탑, 지휘탑을 장악해야죠. 근데 그거를 안전행정부가 재난의 사령탑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전행정부 장관의 말발이 소위 말발이 잘 안 먹히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의 권한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청와대입니다.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 행사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행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똑똑한 보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처에 맡겨놓으면 안행부 이번에 오늘 그 대통령 뭐 국무회의에서도 무슨 안전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 없어요. 뭐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이 조정해 주는 거와 이 장관이 타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상황을 끌어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안전처도 필요하겠지만 플러스 이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배. 저 리더십이란 말에 배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best ship. 최고의 배. in times of crisis.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the best ship. best ship 뭐냐? 그건 is leadership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 선장이 없었잖아요. 리더십이 부재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호가 지금 이제 위태로워졌는데, 이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거죠. 근데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게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양질의 보좌, 시스템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없애느냐 하는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복원했지만 반쪽짜리 복원이었다. 국방 안보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안보의 개념을 너무 좁게 본 거죠. 좁게 본 거예요. 그 참여정부와에서 이런 그 NSC가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면 그 당시 이게 실제로 가동된 사례도 있습니까? 2003년에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한 차량이 10,000대가 갇혀가지고
서른 몇 시간 그렇죠. 마비가 됐어요. 고립되고. 근데 뭐 도로공사, 그다음에 건교부, 또 경찰, 순찰대 뒤죽박죽이니까 이게 굉장한 혼란. 눈 한 번에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그래서 그 뒤에 이거에 대한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 2004년에 그 영남 지방에 또 10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는데 그때는 이제 그 경찰, 순찰대, 건교부 이 도로공사가 그 매뉴얼대로 착착착 진행하니까 가령 뭐 차량 대피라든지 고립된 차량의 뭐 유류 제공이라든지 뭐 승객 안전이라든지 뭐 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매뉴얼 또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얘는 2005년이지요. 제가 장관할 때니까 그때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 그 군사 분계선 남방 한계선 쪽에 그 병사들이 늘어서 가지고 소화 도구 뭐 소화기 같은 거 들고 서서 이제 불 번지는 거 막고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산불 나면 사실은 DMZ 아니니까 그건 국방부 소관이겠지요. 또 통일부는 이거 비무장지대 각 부처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근데 NSC가 있으니까 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에서 돌아간 거지요. 이거 저 통일부에서 또 국방부 통해서 북쪽에다가 우리 소방 헬기를 좀 넣을 수 있느냐고 좀 알아봐라. 우리가 전통문 보내니까 의외로 빨리 답이 왔어요. 소방 헬기 들어와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방재청 헬기가 들어가서 6.25 이후에 아마 분단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에 소방 헬기가 출동해서 껐어요. 이게 이제 위기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또 그것도 2005년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화물선이 오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북한 해역에서 뭔 사고가 나면 뭐 러시아나 이런 데다가 이제 SOS 보내서 혹시 지나가는 배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런 정도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역시 똑같이 남북 간에는 그때 이제 4개의 공식 채널이 있었어요. 통일부가 판문점 연락관이 있었고 판문점에서 전화들은 바로 나오잖아요. 또 개성에도 그 경협사무소가 있고 서해 군 또 통신선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이제 또 직통이 있고 몇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때 통일부가 또 한 거죠. 우리 그 좌초했는데 해경 구조선이 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고 싶다. 했더니 몇 시간 있다가 뭐 좋다. 들어와라. 그래서 아마 그때 삼봉호인가 뭐 몇천 톤짜리 배가 가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게 신속하게 또 통합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NSC 사무처와 NSC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참여정부 때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면 사후의 구조의 혼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8시 55분에 최초의 조난신고 공식으로 접수된 게 해경 거기서부터 적어도 이 302명의 지금 조난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는 10시 17분에 마지막 카카오톡. 그러면 8시 55분에서 9시 10시 17분, 82분 동안에는 확실히 다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고, 이제 그 뒤, 배가 10시 31분에 이제 거의 이제 뒤집어지죠. 그리고 11시 20분에 완전히 침몰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조 작업, 배는 뒤집어졌지만 혹시 이제 생존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뭐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얘기죠. 부재했다는 얘기예요. 네, 참. 근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NSC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마 충성 발언 같은데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부담을 준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난 분야에 관한 컨트롤 타워를 저리 넘겼어요. 그렇죠. 행정부로. 그리고 그거를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NSC 사무처를 부활하긴 했는데 재난 분야는 여전히 가져오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은
자, 안행부와 중대본이 작동을 제대로 했으면 또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실패한 것을 그 지휘 책임을 누가 지는가? 가령 저 밑에서 소대원, 소대장이 실패하면 중대장 사단 결국 최고 책임은 사단장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결국은 김장수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의 위기관리에 관한 무능, 그다음에 무능력과 무책임을 고백한 거지요. 대통령 중심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예. 네? 그런데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 그건 이제 대통령한테 불똥이 튀는 것을 이제 막아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였죠. 앞서 말씀하신 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 개념이라고 하는 걸 국방이라는 예. 협소한 개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죠. 그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군의 문제가 아닌데 재난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문제냐.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권력이 어디가 제일 셉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청와대가 역대 정부 중에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가장 셉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는 뭐 작은 거 하나 결정을 못 해요. 다 위를 쳐다보거든요. 그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센 청와대인데 재난 분야만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요. 너무 그건 분명히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가 그 어떤 정부보다 지금 강력한 그렇죠. 기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예. 중요한 관찰점이 있습니다. 1번은 높은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예. 높은 사람은.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못한다. 예. 위를 쳐다본다 이거죠. 세 번째, 부처 간에는 서로 책임을 미룬다. 이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높은 사람은 책임 안 지고 안에서는 위만 쳐다보고 또 옆으로는 미루고 결국 뭐냐? 최종 책임인 맨 꼭대기가 유능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2009년에 미국 그 테러, 미국 항공기에 대한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뭐 SNS가 근데 많이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만,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안전을 지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제 5시가 임박했네요. 5시 뉴스 잠깐 들으시고요. 그리고 정동영 전 의장님과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진행하는 이용마의 한국 정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2주에 한 번, 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을 모시고 세월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아까 우리 청와대 문제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그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를 선언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안산의 합동 분향소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사과의 언급도 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수습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지만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예.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앉아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서서 국민을 향해서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과거 탓, 또 선원, 선장 책임,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에 대한 책임, 또 공무원의 책임 이런 언급은 있는데 리더로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내 책임 이 부분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국민들 정서하고 상당히 동떨어지지요.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그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아까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점에서 당연히 나왔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구조가 늦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번에 뭐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그 앞서 말씀하신 NSC 사무처를 뭐 다시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국가안전처라는 거는 안전행정부, 원래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앞으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안전행정부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부, 행정부. 근데 안전처,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안전행정부로 붙여놓은 걸 안전처로 뗀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큰 그 의미가 있는가? 그게 안전처가 되면 오히려 처장의 위상이나 이런 게 좀 낮아져서 처장은 오히려 뭐 차관인데 뭐 장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사고진상조사위원회가 20개월 이상 활동했어요. 그래서 뭐 수백만 페이지의 문건을 검토하고 수천 명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수백 명이 나와서 청문회와 증언하고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좀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이런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국토안보부 무려 18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국토안보부라는 그 부서가 만들어지고 또 백악관에 그 아까 말씀한 HSC 같은 게 만들어지고 등등 또 정보기관이 이렇게 통합되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우리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세월호 침몰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이 침몰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이 침몰한 거니까 이거를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극으로 꾸려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야당도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하고 해서 정말 이 국가를 좀 더 국민을 좀 더 안전한 위험을 느끼지 않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 위에 거기서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무슨 국가안전처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나왔어야 할 문제인데 이거 그냥 대통령이 몇 사람 참모들 의견 모아가지고 안전처 만든다? 안전행정부 만든 거와 뭐가 크게 차이가 있겠는가? 이제 이게 하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면 금방 말씀한 대로 왜 청와대의 재난 위기관리 컨트롤 얘기 그걸 왜 부활시키려 하지 않는가? 그건 대통령 중심제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기 위해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거예요. 또 우리 국민에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전임 정부, 전전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꺼려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NSC를 부활해라. NSC 사무처를 부활해라.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부활해라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부의 그 실세라는 분들도 만나면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이거는
정말 내가 해보니까 이건 필요한 거다 하고 조언도 하고 있는데 쇠귀의 경익기였어요. 근데 이런 대참사가 빚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이 안보실장 말대로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이다, 안행부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또 대통령의 처방도 안전처를 만들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검토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보좌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라. 원래 잘 작동됐던 거를 없애놓고 이거를 부활을 주저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NSC 사무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불쏘시개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요. 그 NSC 사무처 유지가 계속됐더라면 세월호 초기에 해경 측이 출동한 소방 헬기를 돌려보낸 것, 미군의 지원을 거부한 것, 인근의 민간 어선 등의 적극적 구조 지원을 거부한 것 등이 어떻게 전개됐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제 조정이 됐겠죠. 예. 우선 8시 55분으로부터 현장이 탈출할 때까지 예. 9시 46분, 이 51분의 시간. 그러니까 선장이 탈출할 때까지 그때 302명 전원이 조난자가 다 생존해 있었고 그 뒤에도 한참 동안 다 전원이 생존해 있었는데 이 상황의 초동 조처가 현장에만 미뤄지지 않고 예. 청와대가 그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자를 지정하는 거죠. 해경청장이 현장에가 지휘해라 라든지 예? 현장의 최고 책임자를 급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소방 헬기든 미군의 도움이든 민간 어선이든, 총력을 다해서, 핵심이 뭐냐면 선실에 지금 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최고 지도자의 머릿속에 핵심이 입력되고 그걸 향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민간 어선도 헬기도 미군도 해경도 다 움직이는 게 선실에 갇혀있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화살이 모든 관심의 초점과 군안 활동의 핵심이 거기에 이제 꽂히는 건데 이제 이게 실종된 거지요. 그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볼 텐데요. 그 이번 세월호 참사와 함께 사실 그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도 사실 침몰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기자로서 18년 동안 활동하셨죠. 예,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대형 참사에서 참사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직접 생중계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진도 다녀오셨죠. 예.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언론 보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 활동이나 현장 대처하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 또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이제 특히 더 좀 비극적인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반인권적 보도 행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실종자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지는 않았죠. 예. 그때는 이제 그 실종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데도 한참 걸렸고 예. 또 그 이제 구조라는 게 폐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구조하는 작업이니까 이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단순한 구조 작업이라고 할까요? 구조 작업의 난이도로 보면 그리고 초기에 예를 들면 전원 구조됐다든지 이런 이제 오보 이런 것들이 엄청난 또 상처도 주고 혼란을 줬는데. 그러니까 속보 경쟁만 있었지 거기에 언론 윤리라든지 인권적 고려라든지 정말 신중함을 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종된 게 참 좀 아프고요. 특히 이제 그 언론 윤리 차원에서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그 가족들에게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또 구조된 학생들이 공황 상태에 있을 텐데 뭐 그냥 무차별로 질문을 던져대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 참 그 언론에 대해서 많이 실망감을 주셨을 것 같아요. 산풍 후에도 그 기자협회에서 재난 보도에 관한 토론회도 있었고 뭐 반성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기본적인 뭐 그 언론의 윤리 문제도 중요한데 또 그 사실 정부 발표만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서 그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내 눈에는 지금 구조자가 별로 없는데 500명을 투입을 해서 뭐 구조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걸 그대로 보도하면서 그 사실은 재난에서 언론의 기능은 구조자의 입장에 서서 또 피해자 중심으로 서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이제 시청자 또는 독자 중심 입장에 서고 또 한쪽으로는 정부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많이 이렇게 고려하는 그런 인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종편인가요? 그 압권이죠. 구조 작업이 잘 진행이 되면 오히려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누가 했더라는데. 예. 예를 들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재난 보도에서까지 정파성이 묻어나는 것. 이것은 한국 언론을 위해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 언론 그러면 믿을 수 있으려면 정확성이 뭐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뭐 오보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예를 들면 BBC 같은 데는 그 취재 가이드라인에 그 BBC는 특종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정확성, 정확한 것, 객관성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 같은 지금 언론 구조에서 이제 그건 뭐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 유럽의 매스컴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메시지는 소유 구조다. 메시지 is ownership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보수 언론이나 또 이 여권 성향의 매체들, 특히 방송 매체들 보면 그 지배 구조가 이런 재난 보도의 내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 참사 이후에 정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니까 정부에서 또다시 여론 조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거 제가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국방부에서 그 4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전에 큰일이 날 것이다. 그리고 뭐 큰 것 한 방이 터질 것이다. 이런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것처럼 최근에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이 정부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뭐 국정원장의 행태라든지 이번에 국방부의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지금 감청 자료를 깐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제 좀 주제가 뭐 핵 문제로 맞춰집니다만 이 4차 핵실험은 또 하나의 큰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지금 노력은 없는 거거든요. 예. 참 우리 국민은 선량한데. 근데 참 의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발표된 게 그 세월호 참사로 비난 여론이 한참 고조되던 4월 이게 16일 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그리고 아마 이게 4월 20일 조금 넘어서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흘렸어요. 근데 4월 30일이면 내일인데 내일은 이미 4차 핵실험 하는 건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 뭐 그런 것들이 위성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갱도 뭐 준비라든지 이런 게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방 우리 이용마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이 핵실험이 임박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 국민은 지금 모두가 울고 있는 상황이고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박, 그다음에 경고 이런 거에 집중했지 이걸 어떻게 예방해 보려고 하는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이제 뭐 평양에도 보내고 특사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핵실험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 중국과 이렇게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강조하려면 이런 방식은 아니죠. 한미일 이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도 모순이고 또 그 와중에 국방부는 감청 자료까지 활용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참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네. 오바마 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또 비난이 쇄도하자 또 이걸 소위 보정을 했죠. 색깔을 좀 회색으로 어둡게 해가지고 언론에서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실종자들이 아직 100명 넘게 배 안에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을 보면요.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사실상 일상 방송 체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일반 드라마라든지 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당수 정상화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는 한 4주 정도 결방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상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 비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청와대 쪽에 그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정권의 방송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이용마 기자나 저나 우리 친정이 잘 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우리 손석희 사장이 지휘하는 JTBC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JTBC 얘기를 많이 해요. 종편을 선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니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객관적 사실, 진실까지는 놔두고라도 객관적 사실이라도 충실한 그런 언론을 갖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초는 편향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 YS 정부 당시에도 이랬나요? 당시 삼풍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땐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그런 언론 통제술이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된다라고 이제 믿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또 교체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권력에 휘둘리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거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게 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참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 삼풍이나 그 성수대교 사태 당시에 직접 취재하고 보도를 하셨잖아요. 예. 이 정도까지 그 당시에 이제 통제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하긴 요즘은 뭐 국정원이 나서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자기 그 손안에 이렇게 꼭 쥐고서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외부의 간섭과 개입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오너십, 소유 구조,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방송사의 사장 또 간부들 임명권을 사실상 청와대가 하게 하는 그런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하는 게 주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님을 모시고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해 우리가 직면했을 때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벌써 끝났네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취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저 역시 단순한 슬픔을 넘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냐는 탄식에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어른이라 미안하다는 절규에 이르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침몰 직후 버젓이 살아있던 꽃다운 생명들을 우리는 하나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검찰과 언론이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도 자유롭기만 하던 민초들이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연일 책임자 문책만 외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인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합니다. 언론은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에 더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국가냐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조국은 돈벌이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 나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는 나라, 대통령이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는 나라, 국민들이 깨어있는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나라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이용마의 한국정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